안녕하세요. 선케이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볼륨을 작게 낮추시고 책의 내용보다는 제 목소리의 일정한 리듬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한동일 작가의 라틴어 수업입니다. 195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인의 놀이. 로마 시대는 엄청난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소재로 창작되거나 기존의 작품들이 새롭게 변주되어 만들어지고 있죠. 영화로만 해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분들이라면 쿼바디스, 배너, 칼리굴라 같은 영화들을 떠올릴 것 같고, 학생들이라면 글래디에이터, 아고라, 트로이, 킹덤 오브 헤븐 같은 비교적 최근 영화들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중 제가 기억하는 배너는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작품으로 2016년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버전은 원작보다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 1959년 당시 윌리엄 와일러가 오 주여, 이 영화를 정녕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강한 자본으로 움직이는 오늘날의 영화 산업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959년 실사판 배너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영화를 두고 생각해보면 영화 예술이란 단순한 기술력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닌 종합 예술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 후 500년경까지 무려 1000년 가까이 존재했던 로마 시대의 정치, 군사, 문화, 과학 등의 문명은 현대 문명과 기술이 찬란히 도래하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로마인의 음식 이야기에 이어 로마인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놀았는지, 로마인의 놀이와 여가 문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놀이에는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뒷면에는 배의 모양이 새겨져 있어서 이 게임을 머리와 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영어의 동전 던지기 크로스 앤 파일이 됩니다. 축구 경기의 시작에 앞서 하는 동전 던지기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도박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본성을 건드리는 마력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로마의 상류 사회에서도 도박이 성행했는데 클라디우스 황제는 도박에 관한 설명서를 출판할 정도로 도박에 심취해 있었어요. 로마법에서는 도박을 금지했지만 지금의 크리스마스 무렵에 행해진 농신제 축제 때는 예외적으로 허락했습니다. 대표적인 도박이었던 주사위 던지기에는 크게 두 종류의 주사위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뼈로 4개의 평면과 2개의 곡면이 있는 탈루스라는 주사위였고, 또 하나는 오늘날 주사위와 비슷한 6면의 수가 새겨진 주사위돌, 테세라였습니다. 탈 모양의 피르구스나 프리틸루스라는 놀이는 둥근 주사위 통에 주사위를 넣어 흔든 다음 던진 4개의 주사위에 최고점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장기판이나 체스와 비슷한 돌게임은 일종의 군사 전략 보드게임입니다. 장기판의 말은 졸의 역할을 하며 고대 용병에서 이름을 따온 라트르쿨루스,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 밀레스 또는 벨라토르가 있었습니다. 말은 처음에는 조약돌로 만들었지만 후대에는 상아나 금, 은으로 만들어져 고급스러워졌어요. 장기판에서 모든 대형의 목적은 상대방의 큰 숫자의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위하는 데 있었습니다. 16명의 군인인 말은 각기 다른 이름과 역할이 있었는데 2개의 백인대장, 2마리 코끼리, 2개의 기병, 2개의 호위병, 8개의 보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라티우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널리 퍼진 놀이로는 집짓기, 작은 상자에 쥐를 넣고 하는 경주, 긴 채찍으로 말타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굴렁쇠 놀이가 있었는데 굴렁쇠는 방울로 장식하여 긴 막대로 밀면서 놀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이들은 구슬은 몰랐고 대신에 호두로 구슬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춤은 종교적 재래의식에서 탄생한 것이다 보니 늘 엄격하고 장엄한 성격을 띠었습니다. 춤에 좀 더 동양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로마인의 눈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였는데 관습의 타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로마인에게 춤은 없다고 보았어요. 로마인들에게 춤은 단지 남자 무희이자 때로 남색의 상대가 됐던 치네두스만 추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평범한 로마 남성이 춤을 춘다는 것은 남성성에 커다란 흠집을 내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극장은 그리스의 기술 및 감각과 로마인보다 먼저 이탈리아 반도에 살았던 에투리아인의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로마식 극장은 리비오 안드로니코가 그리스의 희곡을 각색하여 로마식 연극으로 공연한 기원전 240년에 탄생했는데, 로마인은 항상 극장의 형태로 원형극장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로마인은 원형 경기장에서의 경기대회를 좋아했고, 이를 아주 주요한 소비재로 생각했어요. 이 경기에는 공적인 경기와 사적인 경기, 유혈 경기와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성인이었던 세네카는 검투 경기와 그 관람자들을 경멸했는데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즐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피를 보기 바라는 군중을 제일 먼저 선동한 인물은 바로 황제였어요. 아마 영화에서 본 적 있을 겁니다. 황제가 엄지손가락으로 패배한 검투사를 죽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 행위를 폴리체 베르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검투 경기가 장례의식에 동반된 것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망자를 기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장례의식에 검투 경기가 따랐습니다. 검투 경기가 로마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기원전 264년경으로 처음엔 평지의 원형 경기장에서 시작되었다가 이후 계단식 원형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경기의 목적은 관중의 선동에 따라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관중은 손수건을 흔들며 밑에, 즉 공격해 라고 외쳤죠. 관중이 패자를 살려달라고 하면 황제는 그 청을 받아들여 패자를 살려주었고, 관중이 유굴라, 즉 목을 쳐라 라고 외치면 황제는 폴리체 베르소, 즉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내려 패자의 목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관객의 청원이라는 게 다소 모호합니다. 검투 경기에 베팅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 벌어지는 이 내기를 스폰시오라고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관중을 열광시키는 또 다른 경기는 앞서 말한 영화 배너의 장면 중에서도 압권으로 회자되는 전차 경주입니다. 전차 경주는 모두 4개의 조가 함께 경기를 했는데, 각 조를 홍색조, 녹색조, 백색조, 청색조로 구별했습니다. 각 조마다 전차를 모는 사람이 있고, 원형 경기장의 결승점을 돌아 출발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피를 부르는 격렬한 경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명절과 특별한 신에게 봉헌되는 축제에 그 신의 위엄이나 행적을 연극으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시피 로마인은 목욕을 즐겼습니다. 목욕탕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인 온천장은 대중의 위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교의 장소로서도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었죠. 온천시설은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었고 통상 황제의 뜻에 따라 도급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일부 후원자나 정무관들은 특히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온천의 운영 경비를 기부하여 사람들이 공짜로 입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온천 시설은 고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온천의 다양한 온도는 뜨거운 공기를 다루는 독창적인 기술로 통제되었는데요. 온천의 온도는 온천 지하실에 위치한 중앙 증기 난방기로부터 올라온 뜨거운 열기가 바닥 아래와 벽에 설치된 특수 배관을 통해 순환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에 가도 온천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로마 유학생활 중 한 가지 그리웠던 것이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온천까지 가려면 차로 몇 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로마에 대중목욕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왜 옛날처럼 로마에 대중목욕탕이 없느냐고 묻자 목욕탕 때문에 망해서 더 이상 목욕탕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더군요. 로마 시대의 젊은이들은 공놀이도 즐겼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 공놀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놀이 경기는 원래 그리스에서 온 것으로 수시로 광장이나 시장 앞, 원형 경기장의 모래 위나 실내 경기장, 그리고 공놀이를 위해 특별 설계된 온천 근처의 광장에서 둘이나 그 이상의 팀을 짜서 손으로 하는 공놀이를 했습니다. 공의 종류는 경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속에 털을 넣어 만든 필라, 시골 지역에서 사용한 깃털을 넣은 파가니쿠스, 삼각형 모양으로 3명이 놀도록 말털을 넣어 만든 트리곤, 원형 경기장의 모래 위에서 사용했던 아레나리아, 두 팀으로 나누어 상대편 경계선 밖으로 내차는 경기에 사용된 오늘날 축구공의 시조인 하르파스투름, 가죽주머니란 의미로 가죽 안에 공기를 넣어 만든 폴리스, 배구 경기에 적합하도록 얇은 가죽에 공기를 넣어 만든 알루타 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축구, 배구와 같은 구기 종목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의 놀이와 여가 이야기가 라틴어 수업 중에 왜 필요하냐고요? 이것은 공부를 설명하기 위한 제 나름의 전략입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시 기승전결 공부라니 라며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공부만큼 휴식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그러한 계획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 경험상 불가능했다는 것을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 유학 초기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했는데요. 유학을 마치고 가는 선배가 자신이 타던 낡은 오토바이를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그 덕에 학교에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급하게 도서관에 갈 일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 자료를 찾기도 했습니다. 몹시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었을 때는 학교와 도서관을 가려면 하루에 몇 킬로미터 이상씩 걸어야만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다는 것을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생긴 뒤로는 운동량이 줄어서인지 컨디션은 더 나빠졌습니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면 공부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고 여겼지만 건강을 잃고 유학 중에 병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운동도 공부하듯이 꾸준히 해야 건강을 지키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공부는 고도의 집중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거는 때로 머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마구 구겨 넣어야 하는 강제 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 10시간 이상 한다면 몸에서 탈이 날 수밖에 없고 효율도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 대비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이미 여러 가지 것을 강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휴식은 그런 머리와 몸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식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한두 시간씩 산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화나 만화책을 보는 것도 휴식이 될 겁니다. 혹은 게임도 지나치지만 않다면
휴식의 일환이 될 수 있고요. 운동은 특히 권하는 바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쉬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마저 아깝게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을 워커홀릭이라고도 하죠. 그럴수록 의식적으로 공부로부터 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 레이스에 임하려면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휴식에 떼어놓고 있는지, 그 휴식의 방법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이 되는지 말입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숲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마음 안에 고이는 생각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끊임없이 욕하고 망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에 늘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또 어느 날에는 뭔가의 부족함을 느껴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망을 끊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망을 끊기보다 오히려 욕망하기로 했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요. 대지대로 에르고 숨.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스피노자는 위와 같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욕망에 대해 선하거나 악하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욕망에 대해 비난하기만 했지, 정작 누구도 인간의 정서와 욕망에 대해 제대로 규명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욕망을 대할 때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기하학적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욕망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도 아니며 종교적, 도덕적 차원에서 단죄되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욕망이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욕망이란 모든 자연 만물이 따르는 동일한 자연 법칙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니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죠. 코지토 에르고 숨. 이 말은 데카르트가 자신의 저서
철학의 원리에 남긴 철학적 언명으로 서구 철학의 기본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원래 학자들이 아니라 프랑스 독자들을 위해 프랑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 역시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 철학의 중심인 중세와의 단절을 나타내기 위해 프랑스어 대신 라틴어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프랑스어 원문보다 라틴어 표현이 더욱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데카르트가 인간의 존재 원리로 주장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생각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인간은 인간 정신을 존재의 근본적인 규정으로 삼고 있으며 인간의 감각이나 정서, 욕망마저도 모두 정신에 의해 지배받는 사고의 구조를 전제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인간의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과는 다른 생각을 하죠. 그는 정신과 신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공동으로 따르는 법칙을 스피노자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충동이나 정신의 의지 모두가 동일한 힘 또는 능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욕망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힘인 욕망을 표현합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간을 무기력하고 굴종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이성으로 인간 욕망을 지배하거나 억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욕망을 통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바라보고자 했어요. 다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욕망은 인간의 능력, 자유와 예속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쾌락을 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욕망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욕망과 관련하여 무엇이 자기 능력을 증대시키고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예속적인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저 운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자신보다 강한 능력을 지닌 개체에 압도되어 수동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속적일수록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할 능력을 잃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킬 적합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욕망은 그저 맹목적인 채로 남아있고 자신의 능력이나 활동을 확대시키지 못한 채로 무수한 단절과 실패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스피노자는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긍정하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자기계발서에서 내세우는 철학과 윤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창하게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조차 저는 욕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데지데로 세드 사티스파치오. 욕망한다.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욕망하지만 만족하고 싶습니다. 만족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사티스 파체레는 충분함을 의미하는 사티스라는 형용사와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체레의 합성어입니다. 사티스는 충분한, 넉넉한이란 뜻으로 인도 유럽어에서 왔는데 인도 유럽어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만족을 의미합니다. 사티스 파체레란 동사는 충분히 무언가를 하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 만족감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사티스 파체레란 동사는 만족시키다, 만족을 주다라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동사는 고대 로마의 희극 작가인 플라우투스가 처음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티스 파체레란 동사에서 사티스 팍티오란 명사가 파생하고 여기서 영어의 satisfaction이 유래합니다.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를 현실과 연결시켜 더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상의 연결이 축적되어 언어가 탄생하고 그 가상을 통해 예술과 여러 다채로운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이 가상에 우리는 모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가상의 최고치는 아마도 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수를 포함한 모든 수학적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행복의 기준으로 또 다른 가상인 수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집 평수, 집값, 연봉과 같은 수치가 내 행복의 조건이 되고 통장에 있는 잔고가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 숫자에 집착하며 그 자산의 액면가에 손상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가족들끼리 소통이 없고 관계가 소원하고 유대감이 부족해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거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남은 유품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꾸깃꾸깃 모아둔 돈이나 통장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드린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꾸깃꾸깃 모아두고만 있다가 가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짠하고 서글픕니다. 내 새끼가 애써 일하며 번 돈을 차마 못 쓰시고 가신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 짠하고 날로 기운이 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도 고기 한 번을 제대로 사드시지 않고 늘어나는 통장 속 액수에 든든해했을 그 노년의 마음 한 끝이 전해져 서글퍼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돈의 가치보다 가상의 수치에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가상의 어떤 곳, 혹은 어떤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을 통해 작은 만족을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온 정신과 마음을 모아 무언가를 해내면 거기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선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입니다. 저는 인간이기에 욕망합니다. 그러나 만족합니다. 아니,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욕망하는 것조차 주제넘다고 생각할 정도로 빠르게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과거처럼 노력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문제는 욕망하는가 아닌가에 있지 않고 무엇을 욕망하는가에 있지 않은가 하고요.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위해 달릴 때 존재의 만족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욕망이 필요한 때입니다.